자, 마지막으로 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의 딜리버러블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이나 취준생분들은 이 딜리버러블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현업 엔지니어링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보통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예요. 물론 외국 회사에서 더 많이 쓰이겠죠. 한국말로는 딜리버러블이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되는지는 제가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 주로 저는 해외 프로젝트를 경험했고 국내 한글로 된 프로젝트는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고, 또 한국 국내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때도 문서 작성을 영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사전을 찾아보면은 딜리버러블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상품 또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축약한 단어가 있는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한국 회사에서도 매번 야, 이 대리, 이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상품 또는 제품 다 작성했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은 딜리버러블 다 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국말로는 그 한자어로 됐던 순수한 한글로 됐던 그 매칭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다시피 영어로 된 엔지니어링 용어는 그냥 영어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어떤 한국 회사에서는 계약 문서라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그 계약된 문서가 아니라 계약 도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비공식적인 언어들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식적인 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은 딜리버러블스 하면은 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로만 공부하면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는 보통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제출하기로 한 도면 또는 문서, 레포트 등을 딜리버러블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엔드 유저에게 제출하기로 계약한 문서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도대체 플랜트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저한테 많이 묻는데, 엔지니어는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 70에서 80% 이상은 모두 이 딜리버러블 작성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딜리버러블 작성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도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해주고 설계에 대한 도면 또 문서를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엔지니어링 회사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오피스, 그리고 컴퓨터, 종이, 펜, 그리고 사람 그 자체,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서브 컨트랙터, 협력업체라고 하죠. 이 협력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제품을 만드는 벤더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또 심지어는 설치하고 공사하는 것도 그 장비들을 모두 시공 서브 컨트랙터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회사의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체적으로 골리앗 크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나 삼성 헤비 인더스트리, 삼성 중공업 같은 곳에는 자체적으로 이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데 그건 중공업 이야기고, 대부분의 온쇼어 EPC 회사는 그런 장비를 자기가 스스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GS건설이 자체적으로 밸브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펌프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한다고 크레인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그냥 필요할 때 돈 주고 협력업체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 사람, 컴퓨터, 종이, 펜만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비약적으로 표현하면요. 기계 시공에 관련된 영상과 이 배관 3D 디자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EPC 회사, 벤더 회사, 서브 컨트랙터, 서브콘이라고 하죠. 이 회사 사이의 계약 관계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랜트 프로젝트에는 티피컬한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플랜트 프로젝트 페이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으니까 가서 보시고 오면 개념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플랜트 프로젝트는 크게 닉이 개념을 잡기에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단계로 한번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은 엔드 유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면은 피저블 스터디 그리고 컨셉추얼 스터디 요거를 1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베이직 디자인 기본 설계라고 하죠. 요걸 2단계라고 볼 수 있고, 피드를 3단계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잘 알고 있는 EPC 요거를 4단계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3단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피저블 스터디, 컨셉추얼 스터디 요게 1단계고 베이직 디자인을 건너뛰고 이 피드가 이제 2단계가 되는 거고 EPC가 3단계가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무조건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3단계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플랜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걸요. 이거 듣는 입장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프로젝트가 정말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겠다 정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면서 야, feasible study, conceptual study 있고 베이직 디자인 있고 feed 있고 EPC 있는데 EPC 다음에 커미셔닝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오퍼레이션도 있고 디커미셔닝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이걸 4단계라고 말하냐, 너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까지 다 세세하게 하면은 이게 뭐 10단계가 될 수도 있고 뭐 12단계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단계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 3단계에서 4단계를 거의 다 거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 베이직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베이직 디자인과 이 피드를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헷갈린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업스트림도 해봤고 다운스트림도 해봤고 그리고 핵융합에서 베이직 디자인도 해봤고 그리고 피드도 해봤고 그리고 디테일 디자인도 해본 입장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닉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닉의 경험에 의해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베이직 디자인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베이직 디자인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개념을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라이센스드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프로젝트인 경우의 베이직 디자인 일대의 개념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픈 소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의 베이직 디자인 개념으로 그 컨셉을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라이센스드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경우에 프로젝트에서는 이 베이직 디자인은 뭘 말하냐면 그 특정 프로세스에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적인 반응기를 다루는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경험이 엄청 많은 회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게 베이직 디자인을 엔드 유저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라이센스 회사가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해줍니다.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이제 기본 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기본 설계라고 한글로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은 계속 영원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한글로 기본 설계라는 말을 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본 설계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부서, 예를 들면 공정, 배관, 개장, 기계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만드는 딜리버러블스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서에서 만드는 것을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 결과물로 나오는 딜리버러블스를 묶어서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키지, 이렇게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키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라이센스드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 엔드 유저가 라이센스 회사한테 베이직 디자인을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키지를 요청하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라이센서 회사가 하는 베이직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프로세스 라이센서가 프로세스에 관련된 다큐멘트를 제출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사실 라이센서라는 게 배관이나 개장, 기계에 있다기보다는 화학적인 반응이나 화학 공정, 케미컬 프로세스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라이센서가 제출하는 문서 묶음을 프로세스 디자인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테크놀로지가 있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엔드 유저가 그 라이센스 사에게 요구하는 거는 베이직 디자인 중에서도 그 프로세스 디자인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센서사가 제출하는 그 딜리버러블스의 묶음을 PDP, 프로세스 디자인 패키지, 요거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엔드 유저가 라이센스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라이센서 회사한테 베이직 디자인을 맡겨요. 근데 베이직 디자인을 맡기는 게 그때는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뭐예요? 그 프로세스, 공정 부서만이 아니라 공정, 기계, 배관, 뭐 스트럭처 모든 부서에서 나오는 딜리버러블스를 말하는 게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말하는 거고 라이센스드가 걸려 있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그때의 베이직 디자인, 한글로 하면 기본설계죠. 그때의 기본설계는 이게 아니라 요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베이직 디자인. 즉 프로세스에 관련된 다큐멘트들이 중심이 된 것
그것들만 말하는데 그거를 PDP, 프로세스 디자인 패키지, 딜리버러블스를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제출을 해줘, 요거를 만들어줘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라이선스드 테크놀로지가 걸려있는 프로젝트에서의 말하는 베이직 디자인 단계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 오픈소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1대의 베이직 디자인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뭐 특허가 없는 기술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디스틸레이션 컬럼은 무슨 특허가 있는 기술이 아닌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화학공학 학교 교과서에 나온 기술이잖아요.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는 누구한테 특허 관련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일도 없고 비교적 오래된 기술이라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물론 개나 소나의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픈됐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개나 소나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제약이 없는 비교적 오래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서 회사도 필요 없을 뿐더러 라이센서 회사에게 이렇게 프로세스 디자인 패키지 PDP를 만들어 달라고 엔드유저가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통 경험 많은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가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라이센서 회사라고 안 하거든요. 왜?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특허가 없는 오픈 소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EPC 뭐 피드 하는 회사가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베이직 디자인이라고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다운스트림 업스트림도 해본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드 하는 회사가 요거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때랑 차이는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라이센스 회사가 하는 거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다큐멘트, 그러니까 PDP, 프로세스 디자인 패키지 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라이센스사가 필요가 없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바로 뭐 EPC 회사라든지 피드 하는 회사겠죠. 피드 하는 회사에게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맡길 때는 여기서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배관, 뭐 전기, 인스트루멘테이션, 기계 요러한 문서를 다 만드는데 요거를 뭉쳐서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키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일 앤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기술, 라이센서가 걸려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름을 처리하는 거는 50년도 더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딱히 라이센서라고 할 만한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디자인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오일을 직접 처리하는 그쪽에서는 그냥 피드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은 다운스트림과 같이 라이센스 회사가 대부분 필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직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계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냐면 베이직 디자인 하는 라이센스 회사랑 이 피드 하는 회사랑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 라이센스 회사랑 피드 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할 때 설계를 구분해서 불러야 할 필요성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 스테이지가 다르고 이 회사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서를 만드는 것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근데 오일 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센서 회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피드 하는 회사가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하고 이어서 피드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 베이직 디자인이라는 용어보다는 프리피드나 피드로 퉁쳐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 하나의 회사에서 요거를 다 하니까요. 그래서 오일 앤 가스 필드에서는 베이직 디자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feasible study and conceptual study 다음에 그냥 바로 feed예요. 바로 feed 한 다음에 바로 EPC,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선서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 베이직 디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한국에서 이제 베이직 디자인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오일 앤 가스가 나지 않잖아요. 웰이 없잖아요. 웰이 없고 다 다운스트림, 뭐 석유를 정제한다든지 석유 화학이다 보니까 이 라이선스 회사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디자인이 항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이직 디자인과 이 피드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구글을 찾아보면 이 베이직 디자인이 없거든요. 피드만 딱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베이직 디자인은 뭐고 피드는 뭐야,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데 제 설명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경험상 저는
오일 앤 가스도 해봤죠. 다운스트림도 해봤죠. 그리고 핵융합에서 직접 정말 베이직 디자인 패키지 이 PDP를 만들어서 피드까지 하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EPC, ITB를 만들고 있죠. 이런 걸 다 겪어보니까 요렇게 사람들이 개념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과 취준생들이 헷갈리는 개념이다라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쉽게 하면은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 단계가 될 수 있고 라이선스가 없으면은 이렇게 세 단계가 될 수 있는데 요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 피드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를 위에다가 넣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요거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키지를 다른 회사에 맡겨가지고 그 라이센스 테크놀로지가 없다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요 피드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프리피드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키지가 요 피드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풀 피드보다는 이 프리피드에 속하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나와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엔드 유저가 있고 각 단계마다 그 페이스를 수행하는 회사가 있게 됩니다. 이 feasible study, 컨셉추얼 스터디를 해주는 회사가 있고 특허가 있거나 특정 기술에 대한 증명된 경험이 많은 라이센서가 베이직 디자인 패키지, 그러니까 PDP를 작성해주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피드를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고 피드가 끝나면 EPC를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엔드 유저는 각 단계마다 일을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하나의 회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시장에 라이센서도 여러 옵션 회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드하는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엔드 유저는 여러 회사에 이 일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해 하는 견적을 받아보고 그 중에 기술력 있고 가장 가격이 경쟁력 있는 회사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뭐 feasible and conceptual study도 여러 회사에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거고 이 라이센스 회사도 마찬가지고 피드도 마찬가지고 EPC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GS 건설, SK 건설 여러 EPC한테 견적을 받아보고 하나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그 계약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계마다 이렇게 계약을 엔드 유저가 하게 되는데 엔드 유저는 계약의 결과물로서 딜리버러블스라는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프로젝트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는 이러한 문서 딜리버러블스를 만들어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공정, 배관, 기계, 개장 뭐 여러 딜리버러블스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인스트루멘테이션 앤 컨트롤에 관련된 딜리버러블스만 리스트를 해 놓은 겁니다. 요게 다냐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은 이 제출해야 될 문서가 이 페이스를 넘어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각 페이스에서 만들어진 딜리버러블이 다음 페이스에서 설계를 더 디벨롭 시켜야 할 회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달된다라는 게 바로 이 피드 회사에서 이메일로 EPC 회사로 첨부 파일 붙여서 보낸다라는 게 아니죠. 이 피드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EPC 회사가 피드 회사랑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해도 이 엔드 유저를 통해서 하겠죠. 왜냐하면 이 피드 회사랑 EPC랑은 아무런 계약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계약한 게 없는데 연락해서 무슨 자료를 요청하다던가 뭐가 잘못됐는데 검토해줘 라든가 리뷰해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서로 EPC 회사랑 피드 회사랑 돈 주고받은 게 없는데 뭘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고 그걸 해달라고 해서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페이스마다 시간 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feasible study, conceptual study를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2년에 마쳤어요. 2002년에 마치면 이걸 동시에 쭉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겠죠. 피드로 넘어가면 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거 피드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1년이 걸렸어. 그러면 EPC로 넘어가면은 2005년에서 이거는 직접 공사하는 거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2008년까지 이렇게 시간 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에서 설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EPC한테 전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 왜? 이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인지 현대인지 뭐 어딘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전달을 해줍니까? 그래서 이 피드 회사는 딜리버러블스를 만들면 엔드 유저한테 제출 다 하고
하고 그때 이제 계약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엔드 유저가 다시 이 PC를 뽑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서 뭐 입찰을 해가지고 뽑고 이게 수주를 하고 나면 그때 뭐 ITV 때 좋겠지만은 그때 이제 이 피드에서 얻은 자료들을 다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PC와 피드가 직접적으로 연락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자, 다시 이 feasible study, conceptual study 단계에서는 화학공학 전공인 엔지니어가 해야 할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화학공학적으로 이 공장이 처리해야 할 플루이드 양은 얼마이고 압력과 온도는 어떻게 되고 그것에 따른 재질은 뭘로 해야 되고 필요한 유틸리티, 쿨링 워터라든지 가스, 전기는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먼저 정해야 배관팀이라든지 인스트루먼트 팀이라든지 일을 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공정 엔지니어가 주도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리스트는 인스트루먼트 앤 컨트롤에 관련된 딜리버러블만 제가 리스트를 했다라고 했죠. 사실은 이렇게 쪼은 이유가 요 단계에서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인스트루먼트 엔지니어가 제출해야 될 딜리버러블스는 다 두 개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요 도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피드 EPC 있는데 사실 요거는 프리 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 피드. 제가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피드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한다면 따로 뺄 수도 있고 피드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속한다면 이 프리 피드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 디자인에서 작성해야 될 딜리버러블 뭐 베이직 디자인 데이터, 히든 매스 밸런스, PFD, 뭐 데이터 시트, 뭐 P&ID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주가 되는 거고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하면 뭐 파이핑 디자인이 있고 일렉트리컬 디자인이 있고 인스트루멘테이션 디자인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프로세스가 대부분의 워크를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앤 컨트롤 디자인에서는 딜리버러블스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만 나타낸 게 그 이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보면 프로세스 디자인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엔지니어링 뭐 배관이 됐던 기계가 됐던 인스트루먼트가 됐던 그게 2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드는 어떻게 돼요? 피드는 요거 또 많이 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지죠. 인스트루먼트를 보면은 요것은 하나만 있었다면 여기서는 3개로 늘어났죠. 물론 이게 다 전체적으로 딜리버러블 리스트를 다 나타낸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포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팀에서는 요거를 작성하고, 그리고 일렉트리컬 팀에서는 요걸 작성하고, 파이핑 팀에서는 요거를 작성하고,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팀에서는 요걸 작성하는데, 이 피드의 그 부서 포션은 어떻게 되냐? 프로세스 팀이 38%가 되는 거고, 그 프로세스를 제외한 뭐 파이핑, 일렉트리컬, 인스트루멘트 이 48%를 차지하고 그 이외에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고, EPC로 오면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되죠. 이 인스트루먼트도 보면은 이렇게 더 많아지고 요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도 프로세스 디자인이 있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팀에서 하는 이런 업무가 있는데, 요 포션을 보면은 엔지니어링 포션이 55%가 되고 55%를 다시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요렇게 파이핑 팀이 이렇게 있고 메카니컬 팀, 뭐 일렉트리컬 팀, 인스트루먼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EPC에서의 프로세스 디자인은 이렇게 10%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feasible study and conceptual study에서는 인스트루먼트 엔지니어는 인스트루먼트 앤 컨트롤 필로소피 이렇게 또는 컨트롤 앤 세이프티 시스템 다이그램이라는 도면 및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인스트루먼트 앤 컨트롤 필로소피는 말 그대로 어떻게 인스트루먼트를 설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서술한 문서예요. 그리고 컨트롤 앤 세이프티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컨트롤과 세이프티 시스템 구성을 따로 할지 아니면 그냥 싸게 하나로, 예를 들면 그냥 싸게 하나의 컴퓨터로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필로소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feasible study, conceptual study에 이게 없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프로세스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 feasible study, conceptual study 때 요렇게 딜리버러블 작성해서 엔드 유저한테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은 컨셉추얼 앤 피저블 스터디 프로젝트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다이어그램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엔드 유저는 이 피저블 컨셉추얼 스터디를 한 회사가
제출한 결과물 딜리버러블스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라면 국물 처리 공정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예산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리포트 내용이면은 펀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단계인 이 피드로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를 중단할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계속 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인 이 피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피드 회사 입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금액 산출의 정확성이겠죠. 그래서 feasible conceptual study 때보다 더 높은 금액의 산출의 정확성을 이 피드 회사에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설계가 더 자세해져야 되겠죠. 여기서 두 개만 그 다큐멘트를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 피드에서는 더 많은 다큐멘트를 제출하라고 해야 되겠죠. 왜? 이 많은 자세하게 설계 기준을 만들어야지 그 가격을 산출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컨셉추얼 피저블 스터디에서 나온 결과물인 레포트랑 도면들이 있겠죠. 요거는 제가 실제 했던 거를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실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도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주 러프하겠죠. 자세히도 안 되어 있고요. 그걸 더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걸리는 문서 작업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피드를 잘 하고 많이 해본 여러 회사를 불러다가 경쟁 입찰을 해서 한 회사만 피드하는 회사를 뽑는 겁니다. 그 회사한테 이 피드를 맡기고 또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딜리버러블을 뭐 1년 동안 다 제출해야 해 라는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드하는 회사는 무슨 작업을 하느냐, 제가 피드를 해본 경험으로서 보면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드 스테이지가 끝나면 이 EPC로 피드 때 만들어진 요 딜리버러블들이 엔드유저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될 텐데 그 딜리버러블이 EPC 회사들한테 전해져서 입찰할 때 견적 금액을 내게 할 텐데 그때 각 입찰에 참여하는 EPC로 하여금 코스트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게 해야 되고 여러 EPC마다 그 견적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명확한 설계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 기준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각 EPC마다 견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100억, 뭐 GS는 200억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야 재질은 카본 스틸 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카본 스틸 쓰고 GS 건설은 은으로 한다든지 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드에서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은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해줘요. 아, 이 프로젝트 하는데 에러율은 있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에러율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00억이 들 것 같아 라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레포트를 작성해서 엔드유저한테 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자세한 도면들이라든지 문서 그리고 설계에 근간이 되는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서 EPC한테 줄 어떤 근간을 만드는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피드와 EPC의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이라면 피드 회사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은 계약 이 딜리버러블 중에 프로젝트 팀에 프로젝트 코스트 예산 레포트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엔드유저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EPC 회사는 프로젝트 수주 후에 계약에 이 딜리버러블 중에 이러한 전체 프로젝트 코스트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딜리버러블이 없어요. 즉, 이 피드와 EPC 회사가 하는 일의 근본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피드는 최대한 정확한 예산을 뽑는 것이 근본적인 업무의 목적인 것이고, EPC는 실제로 공장을 짓는 것이 근본적인 업무의 목적인 겁니다. 대신 재밌는 것은 EPC도 프로젝트 예산 금액을 당연히 제출을 하는데 그거는 그 수주를 하기 전에 입찰 단계에서 야, 우리 EPC 회사는 이 금액이면 너희가 원하는 공장을 지어줄 수 있어 라는 뜻의 어떤 가격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EPC는 수주를 하면은 약속된 금액 안에서 EPC의 공장을 지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피드는 직접 공장을 짓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만 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엔드유저한테. 그러면 이 피드 회사의 인스트루먼트 엔지니어는 이러한 딜리버러블스를 만들어가지고 엔드유저한테 제출을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ESD 필로소피도 만들고 ICSS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고 여러 문서들을 컨셉추얼 스터디 때는 없었던 문서들을 만드는 거겠죠. 요런 문서들은 제가 설명을 한다라고 해도 이걸 직접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직접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지 않는 이상 백날 설명해야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뭔지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단계를 설명하는 게 이 개념을 잡으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 피드가 끝나면 그 아웃풋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이 엔드 유저가 분석을 하고 고심을 하겠죠. 왜? 이 프로젝트를 진짜 EPC까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냥 여기서 중지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이 피저블 스터디 하던 게 2년 전이야. 근데 피드를 다 끝내고 EPC로 단계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다시 금액을 피드 때 산출을 해보니까 이 피저블 스터디 때 했던 금액보다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피드가 끝나고 이 EPC로 넘어가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자는 내부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EPC 입찰을 진행하고 EPC 선정을 해서 이제 진짜 공장을 짓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PC 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은 이미 이 피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설계 기준이 되는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이 각 부서마다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맨 땅에서 문서를 피드 단계처럼 작성할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진짜로 구매를 해야 하고 제작을 하고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EPC에서는 데이스타 시트를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고 제작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국말로는 상세 설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세 설계 때는 당연히 피드 때 만들어진 도면보다 더 많은 도면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인스트루먼트 딜리버러블만 EPC에서 제출해야 되는 리스트만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EPC에서는 정말 상세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피드는 정확도 높은 프로젝트 예산 금액을 산출하기 위함이었다면 이 EPC한테는 이제 실전인 거예요. 직접 공장을 지을 물건을 사야 돼요. 밸브를 사야 되고 컬럼을 사야 되고 열교환기를 사야 되고 펌프를 사야 돼요. 피드에서 대충 예를 들면 40kW짜리 펌프를 사라고 설계가 되어 있으면 EPC는 진짜 피드에서 설계한 40kW짜리 펌프가 충분한지를 계산도 더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체크를 하고 데이터 시트도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드 때는 40kW라는 숫자가 조금 틀려도 돼요. 왜? 피드 회사가 직접 펌프를 구매를 안 하거든. 근데 EPC 회사는 구매를 하고 이걸 시운전까지 해줘야 돼요. 펌프 이 헤드 디스차지 프레셔가 모자라. 그러면 다시 사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데 돈 들어가죠. 차라리 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요. 펌프를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 작은 펌프 하나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각 단계별로 문서가 만들어지고 디벨롭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디벨롭이 이루어지고 어떤 형식으로 된다는 거야 하실 수 있겠는데 이걸 여기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광범위한 개념이니까 아주 국부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개념만 딱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컨셉추얼 스터디 또는 프리피드 단계에서 나온 인스트루멘테이션 스펙이에요. 문서의 타이틀이 General Specification for Instrumentation입니다. 이 문서의 모든 인스트루먼트 관련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다 때려 넣은 겁니다. 그 중에 셧다운 밸브라는 13.3 항목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SDV에 대한 설계에 대한 기준을 이 General Specification for Instrumentation 이라는 문서 안에 아주 작은 섹션으로 넣은 거예요. Conceptual Study 아니면 Pre-FEED 단계 때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단계마다 딱 어떤 문서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 헌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단계에 따라서 아니면 엔드 유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기술적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단계가 합쳐질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간략하게 내용을 보자면은 이 셧다운 밸브는 API 또는 BS 브리티시 스탠다드에 따라서 Fire Safe 타입으로 디자인이 돼야 돼 라는 조항이 있고요. 또 다른 항목은 모든 셧다운 밸브는 스프링 리턴 피스톤 또는 다이아프램 액추에이터를 가져야 돼 라고 설계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피드 또는 컨셉추얼 스터디 때 나온 인스트루멘테이션 스펙을 이렇게 봤는데요.
요게 피드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지금 피드 단계에서의 셧다운 밸브 항목을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이 피드 단계에서는 더 디벨롭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디벨롭을 했느냐, 일단 이 문서의 요 피드 단계, 이 문서의 타이틀 자체가 온 오프 밸브예요. 문서 제목이 온 오프 밸브입니다. 제가 말했죠. 셧다운 밸브는 펑셔널적으로 온 오프 밸브라는 펑셔널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밸브의 종류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피드 또는 컨셉추얼 스터디 때는 모든 아이템들에 대한 설계 기준을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몇 줄 형식으로 하나의 문서 중에 섹션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이 피드 단계에서는 아예 온오프라는 밸브 자체를 하나로 이 섹션에서 띄어내가지고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벨롭이 된 겁니까? 즉 여기서는 예를 들면 20줄로 셧다운 밸브에 대한 설계 기준을 모두 말했다면은, 이 피드에서는 아예 이 문서 자체가 70페이지를 넘어요. 70페이지 가량의 문서를 따로 할애를 해가지고 온오프 밸브 관련된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문서에서는 굉장히 시스테메릭하게 내용을 정리한 것은 물론이고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셉추얼이나 프리피드에서는 셧다운 밸브에 대한 정의도 없고 뭐 어떻게 해라 라는 말만 적고 있는데, 이 피드에서는 셧다운 밸브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온오프 밸브에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셧다운 밸브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머전시 상황에서 쓰이는 밸브야. 그리고 블로우다운 밸브라는 것도 있어. 이것도 온오프 밸브의 한 종류야. 이거는 시스템을 디프레셔라이징 할 때 쓰이는 밸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터메릭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쭉쭉쭉 필요한 것만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디벨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 셧다운 밸브는 두 개의 리밋 스위치를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져야 돼 라고 적혀져 있어요. 설계 기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 시트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내용이 이 컨셉추얼 스터디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리밋 스위치는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컨셉추얼 스터디 때는 이러한 설계 기준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리밋 스위치에 대한 가격이 이 컨셉추얼 스터디 때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컨셉추얼 스터디도 다 한 다음에 가격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레포트를 엔드 유저한테. 피저블 스터디 해보니까 한 요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아. 그 대신 그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우리가 피저블 스터디를 해보니까 요 금액이 이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나올 것 같아 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리밋 스위치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겠죠. 근데 이 피드 단계에서는 모든 SDV에 리밋 스위치 두 개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 가격이 반영이 되면은 컨셉추얼 스터디 때 산출했던 프로젝트 예상 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드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기준이 들어간 거냐, 리밋 스위치를 두 개를 달고 뭐 이러한 것들이요. 피드 때도 해잡도 하고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던 이 컨셉추얼 스터디 프리피드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위험성을 피드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위험성을 디텍션, 뭐 프리벤션, 미티게이션 하기 위한 방법을 간과하기 위해서 리밋 스위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스펙에 넣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셧다운 밸브에는 리밋 스위치 두 개 들어가는 거는 커먼 센스니까 넣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러면은 이때 컨셉추얼 스터디 때는 없던 게 여기에는 누가 결정해서 넣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설계 절차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 스펙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A4 용지에 있는 요 두 줄 있잖아요. 요 리밋 스위치를 넣어라, 뭐 어떻게 해라, 요 단순한 한 줄 두 줄 때문에 프로젝트 예산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런 거 리밋 스위치 두 개 정도 필요하지 않겠어? 하고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에 SDV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벨롭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를 아무 EPC 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펙을 디벨롭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닉 혼자 그냥 일개 엔지니어가 뭐 솔레노이드 한 개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컨셉추얼 스터디나 피드는 맨 땅에서 설계를 시작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또 할 수밖에 없겠어요. 맨 땅에서 설계한다는 게 EPC와 비교했을 때 맨 땅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EPC 때에는 아주 중요한 이 스펙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스펙에 관련된 설계 문서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피드 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EPC는 사실 처음부터 중요한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설계가 아니다. 이 상세 설계 자체가 이미 기본 설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피드는 EPC에 비해서 그 전 단계인 컨셉추얼이나 프리 피드 때 만들어진 문서가 굉장히 없잖아요. 없으니까 정말 처음부터 프로젝트 스펙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피드 회사도 진정한 맨 땅에 헤딩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자체에 정말 다 백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피드 회사는 이전에 수행한 여러 프로젝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많겠죠. 그러니까 유명 엔드 유저는 경험이 많은 피드 회사한테 피드 설계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EPC가 피드 설계 경험이 없으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엔드 유저에서는 잘 믿어주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 국물 처리 공정의 피드 설계를 발주처인 오뚜기 회사에서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경험으로 이러한 셧다운 밸브 문서를 쓰기 시작할까요? 제가 AI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문서 있잖아요. 이 워드 파일의 제목을 바꾸고 뭐 여기 로고가 있으면 로고, 예전 클라이언트가 사우디 아람코면 요거를 오뚜기 로고로 바꾸고 그대로 이전에 사용했었던 다른 프로젝트의 피드 설계 문서를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험 많은 피드 회사는. 왜? 경험 많은 피드 회사는 그 자체적인 서버에 여러 프로젝트에 이러한 SDV에 관련된 스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거는 지우고 나중에 컨펌 받고 넣던가 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회사는 그 회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EPC가 왜 피드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겠어요? 이전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엔드 유저에서 믿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테크니컬 프로포절 받아보면 다른 피드 회사랑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한국 그 EPC랑 미팅을 해보면 어리버리하고 뭐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도 잘 못하고, 가격도 보니까 퀄리티도 낮은데 가격은 또 비싸. 그러니까 피드 입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트루멘테이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이라고 해도 정말 1000% 실무에 집중된 이야기를 했고요. 취준생이라면 이 정도만 알고 면접에서 어필을 한다면 웬만한 다른 묻지마 취준생 경쟁자 몇천 명은 제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 가서도 웬만한 까다로운 선배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자신이 진짜 실무 설계 경험을 하고 서바이벌 엔지니어링 영어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해외 엔지니어링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어린 나이에 바로 연봉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